네, 안녕하세요. 2부 함익병의 토크쇼. 오늘은 2부에서 피부의 모든 것, 그중에 습진, 피부염, 습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피부병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사실은 피부염이거나 습진일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래서 습자가 습하다, 이게 축축하다는 뜻이에요. 그 진물이 생기는 축축한 병변이 이제 습진이 되는 거죠. 이 습진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감별해야 될 질환, 치료법, 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9월 10일이죠. 9월 10일 날은 제가 존경하는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시사 평론을 하고 있는 김종호 교수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이죠. 네. 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김종호 교수님 모시고 한국의 경제 상황, 그다음에 국제적인 경제 현황,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고요. 9월 17일 날은 추석 연휴 기간인데 저는 방송을 하자는데 우리 제작진들이 추석 연휴는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17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9월 24일은 지난번에 모셨던 임용환 박사님 모시고 역사에 대한 관점, 한국 역사에서 현재 상황을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시 나눠보는 시간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임용환 쌤이 여러 군데에서 한국의 전쟁사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되게 제일 먼저 삼국지 아저씨로 제일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연희 삼국지, 소설 삼국지를 정사 삼국지와 비교해서 정확하게 그 삼국지의 역사적 의미, 그다음에 연희의 그 소설적 재미를 많이 이제 밝혀주시면서 우리가 삼국지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죠. 조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던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늘 이제 임용환 쌤이 삼국지 얘기하실 때마다 얘기하죠. 잘 만들어진 한 편의 대하 소설이 지금도 동북아 삼국을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지금의 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24일 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에는 그 산전산후 산모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를 미즈메디의 상과 김민영 교수님 모시고 산전산후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맘스바디케어의 김우성 원장님 모시고 함께 모실 거예요. 그래서 산후에 어떻게 하면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에는 나비성형외과의 신동원 원장 모시고 성형에 관한 얘기, 특히 이번에는 라이노플라스티 코 수술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성형에 대한 관념과 60대 꼰대가 생각하는 성형에 대한 생각들의 철학적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술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은 오늘 강의 못했던 이지훈 변호사님의 직장생활 잘하는 법, 조직생활 잘하는 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생활은 싫든 좋든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계질서라는 하이어라키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 MZ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 초반의 분들은 이것이 견디기 힘들죠. 우리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는 내내 위계질서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조직에 적응이 되죠. 그러다 보니 조직 논리에 매몰돼서 개인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꼭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반대로 조직에 부적응하는 경우도,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고, 오늘 얘기했듯이 꼴 같지 않은 사람 보면 우아하게 욕하는 법도 배워가면서 자기를 잃지 않고 조직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 채널에서 이거 왜 하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의학 채널에서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거니까 재미삼아 들어두시고 또 듣고 한번 곱씹어 보면 우리가 배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꼭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홍림 프로의 연애 잘하는 법에 대한 얘기는 10월 하순경에 날짜를 한번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프로 지난 3시간 뭐 특집으로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 그런 연예인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인생 경험이 되게 많은 쓴맛과 단맛을 많이 본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경험에서 나온 삶의 철학이죠.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뵙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뭐 방송을 조금씩 했기 때문에 좋은 분들 원하시면 여기저기서 섭외를 통해서라도 비욘디에서 여러분들에게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분 초대해서 즐거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과 시간이니까 피부 공부 조금 하죠.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봅시다. 습진이란 게 뭐냐? 그냥 피부에 생긴 모든 병은 다 피부염이고 습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따로 띄어서 바이러스에 생기면 바이러스 감염증, 곰팡이에 생기면 곰팡이에 의한 감염증, 세균에 생기면 세균에 의한 감염증을 따로따로 띄어낸 거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그냥 넓은 의미의 습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가렵되는 겁니다. 이걸 써야 되나? 이걸 써야 되나? 이건가? 요거구나. 자, 경계가 비교적 잘 구분되고 그 다음에 각질이 벗겨지고 있으면서 홍반이 동반되는 이런 모양의 일반적으로 급성 습진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아급성이죠. 좀 지나간 단계죠. 한 1, 2주 지나면 이렇게 꾸덕꾸덕 마르면서 각질이 생기고요. 초기 병변은 진물이 나죠. 1번 특징은 가렵다. 그 다음에 피부가 붉어진다. 그 다음에 회복 단계에 들어가면 악업성기를 넘어가서 만성으로 넘어가면 인설, 각질이 생긴다.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붓기도 한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습진입니다. 피부병 중에 이러지 않은 병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피부 질환들은 다 습진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만성화되면 되게 6주가 지나가면 우리가 만성 피부염이라고 그러는데 만성 습진이라고 그러고 되면 이게 오래 긁으면 굳은 살 생기듯이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각질이 두꺼워지고 태선이 일어나서 딱딱해지고 만지면 상어 껍질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제 변해 나가죠. 그러면 이게 만성화되면 치료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습진은 급성 습진과 아급성, 만성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누긴 하는데 만성이 되면 될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지죠. 대표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뭐예요? 이거 주부습진이에요. 주부습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90%가 오른손잡이죠. 이렇게 도미넌트 핸드, 주로 쓰는 손에서 생기고 물리를 많이 하고 세제를 많이 만지고 그래서 손에 생기니까 수부습진이라고 그러고 물릴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주부습진이라고도 그러죠. 하우스와이프 엑제마, 주부습진이라고 하는데 반복되는 세제, 반복되는 물릴 때문에 피부에 각질이 손상이 되면서 가렵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보면 좀 시간이 경과가 돼서 악업성에서 만성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피부가 두꺼워져 있고 두꺼워지다 보니까 갈라집니다. 손바닥에 각질이 두꺼워지거나 발바닥에 각질이 두꺼워지면 갈라져요. 이건 만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죠. 대개 이런 그 손에 수부습진, 주부습진이 잘 생기는 경우는 자세히 물어보면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손바닥이 얇아요. 그래서 물리를 하면 쉽게 습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과거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고 어른이 돼서 아토피 증상은 다 좋아졌는데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손을 아껴야 돼요. 요즘에는 식기세척기도 있고 또 뭐 바깥분이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여성들이 정말 물릴 때문에 많이 생기는 집안 설거지나 이런 물릴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는 화장실 가서 너무 씻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다시 이제 변이 코로나가 유행되니까 손을 씻자는 얘기 자꾸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로나는 손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입과 구강 점막과 코 점막과 눈 점막으로 옮는 병이에요.
손바닥으로는 절대로 코로나 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유행한다니까 다시 손 씻자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 손을 가지고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거나 입술을 만지거나 손가락이 입으로 들어가거나 그 과정 중에는 옮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코로나는 비말로 인해서 옮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옮는데 손을 씻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뭐라 그러지?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다. 우리가 무슨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손만 열심히 닦는다고 주부습지만 생겨요. 식사 전에 씻어야 된다. 간식을 먹기 전에 씻어야 된다. 이 손이 얼굴로 올라올 일이 있으면 반드시 씻어야 된다. 이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손만 씻으면 예방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손을 그렇게 씻지는 마세요. 그냥 물로 남자분들 서서 소변 보다 보면 손에 뭐 소변이 좀 튈 수 있다. 그냥 헹구고 나오시면 돼요. 가볍게 씻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주부습진이 잘 생기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를 몰아서 하셔야 돼요. 그릇 하나 나올 때마다 그냥 또 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개수대에 좀 쌓아놓고 한 번이나 두 번에 몰아서 딱 고무장갑 끼고 일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을 아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손에 생기는 수부습진을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가급적이면 아끼고 그 다음에 씻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핸드크림을 발라서 보습을 해줘야만 이 주부습진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누가 봐도 남자 손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손등 부분에 아주 거칠게 각질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설도 두껍게 생겼고 아주 오래된 병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그림만 보셔도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시멘트에 의한 만성 습진입니다. 그 시멘트 안에는 뭐 그 기본적인 돌가루 성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석회석 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첨가됩니다. 중금속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화학적 성분들이 이제 그 건설업에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장갑을 낀다 하더라도 묻게 되죠.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습진이 생기면 손에 생기는 시멘트에 대한 자극성 피부염이 만성화된 경우입니다. 이런 철공일 하시는 분이라든지 손에 어떤 금속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게 닿는 부분의 경우에 이런 게 꽤 많이 흔히 생겨요. 이제 이렇게 만성화되도록 두지 말고 치료는 되게 쉽습니다. 좀 강한 스테로이드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면 최상위 등급, 아니면 5등급으로 나누면 4등급, 5등급에 있는 좀 센 스테로이드를 발라주면 금방 얇아지고 금방 피부가 좋아져요. 그래서 만성화시키지 말고 빨리 약을 바르면 됩니다. 자, 귀 뒤에 보면 이렇게 아주 여러분 보셔도 이 사진 보시면 많이 긁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거 역시 아토피 피부염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잘 생기는 자리가 이렇게 접히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도 이렇게 잘 생깁니다. 그게 만성화돼도 또 이 비슷한 모양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미 귀 뒤로 생기고요. 귀 안쪽에 우리가 손으로 귀를 만질 때 만져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생기는 습진입니다. 외이도에 이렇게 습진이 생기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두피 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기본 원인이 된 만성화된 습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귀 주변에 생기거나 눈 주변에 생기거나 이렇게 얼굴에서 특정한 부위에 잘 생기는 습진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되게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되게 많아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습진들이 반복이 되고 반복되는 과정 중에 긁어서 만성화되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두꺼워지면 다른 지루성 피부염이든 아토피 피부염이든 이런 게 생기지 않아도 두꺼워진 자체가 가려워요. 가려우니까 긁죠. 긁으면 또 두꺼워지죠. 또 가려워지죠. 이게 이제 가려움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화된 이게 이제 우리가 태선화됐다고도 표현하거든요. 태선화된 이런 병변을 고치기 위해서는 약물을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피부가 얇아질 때까지 이런 주변의 정상 피부와 똑같은 두께로 얇아질 때까지 약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기간 써도 2주 이상 써야 됩니다. 하루에 한 3번씩. 그래서 피부가 얇아져야 가려움증이 없어져요. 자, 이게 여성한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유두습진이라는 거예요.
두 명의 이제 사진이 이제 올려져 있는데, 유두가 있고 유륜이라 그러죠. 요거를 알레올라 유륜이라 그러는데, 습진이 반복되다 보니까 피부하고 유륜이 원래는 경계가 또렷하게 색깔로 구별되잖아요. 그게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렇게 막 병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보이면서 이거 굉장히 가렵고 진물도 되게 많이 나요. 좀 가라앉은 상태죠. 이건 뭐 아주 더 악화된 겁니다. 이 정도면 뭐 피부에 뭐 큰 암 생긴 거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이런 심한 유두습진이 생기는데, 감별해야 될 질환은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그러니까 30대, 40대 이후의 여성분에서 이렇게 유두습진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심하게 된다 그러면 파젯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일종의 피부암입니다. PAGET, 파젯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런 병은 감별은 한번 해줘야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죠. 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유두습진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잘 낫지 않고 약에서도 약물에 대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의심해봐야 되고 조직 검사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빼고 나면 뭐 100에 99명은 다 유두습진이에요. 예. 이 유두습진이 생기는 거는 원인이 여러분 딱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방 사이즈가 큰 분들이 브레이저 되게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사춘기 때 처음 이제 그 브레이저를 하게 되는 나이가 됐을 때 지나치게 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이제 흉하다고 생각해서 꽉 조이는 브레이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고선 또 아직 사춘기 초기고 그러니까 활동은 많아서 달리기도 하고 막 어릴 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꽉 조이는 브레이저를 하면 마찰이 심해. 이게 이제 브레이저라고 치면 이게 유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마찰이 심한 거예요. 마찰이 어디 심하겠어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유두와 유륜 부위가 더 마찰이 심하겠죠. 그래서 습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 유방이나 유두 부위가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가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브레이저 안 하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큰 경우에서 마찰이 심해서 생기는 병이고, 그 다음에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유두습진이 또 심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가려움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생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40대, 50대 생기면 연세가 있으시고 뭐 가슴을 보여주는 게 병원의 질병 때문에 보여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10대 초중반에 그 이런 유두습진이 생기면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가려우면 무조건 유두 주변이 가렵다 그러면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빨리 치료하면 일주일이면 약 바르면 싹 들어가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빨리 하면 쉽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죠. 만성화돼 버리면. 그래서 유두습진이 사춘기 소녀들에게, 가슴이 큰 소녀들에게 잘 생기기 때문에 약을 일단 바르면 금방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예방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집에 오면 가족들만 있는 거니까 그냥 아버지 입던 헐렁한 티셔츠 있잖아요. 늘어진 티셔츠 헐렁한 거, 순면. 그런 걸 입으면 마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좀 편하게 유방의 통풍이 잘 되게끔 좀 편하게 마찰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예방에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유두습진도 스트레스 받으면 나빠집니다. 모든 습진은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심해져요. 그래서 습진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연고 바르는 거예요, 연고. 그래서 연고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이제 처방이 되죠. 근데 스테로이드 단계가 되게 한 5단계 되거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약한 게 하이드로콜티존, 제일 센 게 덱사메타존. 성분명은 그래요. 이 해당되는 성분의 제형의 이름은 뭐 수백 가지예요. 화장품의 종류가 수백 가지인데 기본 성분이 똑같은 것처럼 스테로이드도 세기에 따라서 한 5등급이 나뉘긴 하는데, 그 제품명, 제약사에서 나오는 제품명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써왔던 약들, 레지던트 때부터 쭉 오랫동안 써왔던 약들에 제일 만족해하는 약을 처방을 주로 하죠. 저도 뭐 특정 제약회사 글을 많이 쓰는데, 저는 한독약품에서 나온 스테로이드 굉장히 많이 써요. 아주 레지던트 때부터 썼던 약이기도 하고, 그다음 제형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 약을 많이 쓰죠. 이런 얘기하면 한독약품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 전혀 아무런 연관도 없고, 그 제약사 치고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냥 사용해 봤을 때 가장 편안하고 내 경험상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많이 쓰는 거고요. 또 다른 약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또 의사들은 되게 자기 경험치를 환자한테 많이 적용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발라서 좋았던 약 환자한테도 권해요. 내 자녀들한테 발랐던 약 환자한테 주는 거죠. 대개는 뭐 그런 건데 사실은 대동소이할 거예요. 처방하는 내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보습은 예방 목적입니다. 보습을 잘한다고 병이 치료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루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만성적인 습진이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아토피를 치료하고 만성화된 병변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습 크림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효과가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기본적으로 연고를 수시로 바르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2번 혹은 심한 경우에 3번.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발라야 돼요. 그리고 연고를 바르라 그러면 연고를 허옇게 발라놓는 경우가 있는데 바른 거 아니에요. 연고를 바르고 손으로 문질러서 그 약이 피부에다 스며들 때까지 최소 10번 이상 문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내가 유관 나왔을 때 바르긴 발랐는데 피부에 약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문질러서 마사지해서 스며들 때까지 문질러줘야 약을 제대로 바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습진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습진이 심해지고 없던 습진도 생기고 그래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발 요인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적당량의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있으면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습진하고 무좀의 차이가 뭐냐. 병변 갖고는 구별 못 해요. 자, 이 병이 팔에 생겼다. 그러면 습진하고 무좀을 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진과 무좀이 뭐가 다르냐. 증상 별 차이 없고요. 외관의 모양도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의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들어요. 다만 자, 발에서 이런 병변이 생겼어요. 아까 지금 먼저 보여드렸던 사진은 팔이잖아요. 팔에서 이런 병이 생겼는데 무좀을 먼저 의심하는 것은 경험이 없는 의사들의 특징이죠. 자, 병변만 갖고 구별하기 힘들지만 팔에 생겼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습진을 먼저 의심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무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팔에 이런 정도의 무좀이 생기는 거 1년에 환자 일주일에 5번 진료하는 경우 그러면 5일 우리가 50주니까 251을 진료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0명 안팎이에요. 그 정도로 팔에 무좀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반대로 팔에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각질 일어나고 습진처럼 뭐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갖고 습진을 먼저 의심을 하잖아요. 그것도 또 1년에 10명 보기 힘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병변이 어디에 생겼느냐를 갖고 우리가 구별을 많이 해요. 팔에 생겼다. 일단 습진부터 의심을 하죠. 발에 생겼다. 근데 당연히 무좀부터 의심합니다. 무좀은 피부의 그 습한 부위에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비 많이 오는 장마철에 벽에 곰팡이 피잖아요. 시커멓게. 그게 피부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좀이에요. 무좀이 생기는 원인은 고온 다습한 상황에서 씻지 않아서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무좀이라면 습진은 너무 씻어 생기는 병이에요. 물 너무 많이 씻으니까 손에 주부 습진 생기죠. 팔 너무 때밀고 씻으니까 팔에 습진 생기죠. 그래서 원인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약도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에 어떤 병변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아까 같은 그림의 사진을 보고 당연히 습진을 먼저 의심하고 습진약을 줘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발라봤는데 모양이 전혀 호전이 없고 이상해진다. 그러면 그때 무좀으로 의심해요. 두 번째 의심하는 병이에요. 반대로 팔에는 뭐가 생겼다. 그러면 먼저 무좀을 의심해서 한 달 정도 약을 발라봤는데 전혀 호전이 없다. 그러면 이게 습진일 개연성도 있겠구나 하고 그때 감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처방한 약들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애매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먼저 의심되는 질환에 맞춰서 약을 써요. 그리고 피부약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썼다 그래서 반대되는 약을 썼다 그래서 그 병의 경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많은 질환, 흔한 질환, 그 부위에서 잘 생기는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병원에 갔는데 발에 뭐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무좀약을 먼저 줬는데 발랐는데 효과가 없다. 병원을 바꾸지 말고 그 병원에 다시 가야 돼요. 그래야 그때는 제가 이거를 무좀으로 판단했는데 자세히 다시 보니 그리고 약을 한 달이나 발랐는데 효과가 없으니 이 정도면 이게 무좀보다는 발에 생기는 드문 습진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때는 습진약을 줄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빨리 돼요. 병원을 바꾸면 그 병원에 가면 또 이 얘기해도 또 그 사람은 처음 보는 발바닥의 병변은 무좀약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병원을 바꾸지 말고 같은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다음번에 더 이제 적절한 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죠. 습진의 재발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원인을 제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저기 팔에 생긴 이 습진은 너무 때를 밀어 생긴 습진이에요. 약 바르면 일주일이면 금방 나요. 색깔은 갈색으로 좀 흔적이 남긴 하겠지만 시뻘건 게 금방 가라앉고 일주일이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때 밀어 생긴 병이에요. 때 안 밀면 되죠. 원인이 그거니까. 자, 왼쪽에 생긴 여성의 오른쪽 손바닥에 저기 생긴 거 세제를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씻어 생긴 병이에요. 씻지 마세요. 하루에 3번 식전에 씻으시고 음식을 손으로 만진다 그러면 손을 씻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화장실 갔다 왔다 거기서 3분씩 이렇게 막 손 씻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손 갖고 여러분 신체를 만진 거예요. 더러워져 봐야 크게 더러워질 거 없어요. 너무 씻지 마세요. 안 씻는 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의 경우에는 이분은 세멘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작업을 이렇게 그 세멘트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면 그 이제 뭐 생계가 걸려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도 미장이라는 게 특수한 자기의 기술이고 벽돌이나 미장을 하는 이런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그거를 버리고 뭐 더 나은 직장을 얻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 끼고도 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해서 장갑을 이중으로 껴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얘를 쓰고 그다음에 일이 끝나면 반드시 비누를 써서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약을 바르는 수밖에 없다. 직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스트레스랑 연관이 많은 거예요. 아토피하는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생긴 웨이도 습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약 바르면 좋아지는데 스트레스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원인은 다 따로따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습진을 예방하는 방법은 통일된 방법은 없어요. 자, 유두 습진도 아까 설명드렸죠. 예, 마찰에 생기는 거예요. 브레이저 사이즈 넉넉한 거를 하든지 집에서 가족끼리만 있을 때는 널널한 아주 그냥 펑퍼짐한 늘어진 티셔츠 같은 걸로 유두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자극을 피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습진을 유발하는 환경에 맞는 대응을 해줘야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습진은 만성화되기 때문에 만성화되기 전에 빨리 나와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습진도 자연 치료가 되나요?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렵기 때문에 그냥 가렵다고 느낄 때 긁지 않고 이렇게만 있어서 가만두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지루성 피부염, 네, 편안하게 잘 자고 스트레스가 없이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 나아요. 근데 그 나을 때까지 이 가려움증을 딱 손 요렇게 하고선 절대로 안 긁고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버티는 사람이 없죠. 대개는 긁죠. 일단 긁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무조건 악화돼요. 그래서 습진도 자연 치료가 되나요? 그 자연 치료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긁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그래서 빨리 약 쓰는 게 답이에요. 예. 여름철에 습진이 심해지는 거 습진의 종류마다 다 달라요. 건성 습진, 그러니까 겨울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습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잘 생기죠. 그 다음에 땀띠도 습진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땀이 많이 나서 생기는 습진들은 여름에 심해지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습진이 심해진다고 해서 여름철 관리법이 따로 있느냐. 땀띠 같은 건 시원하게 해주면 되겠죠. 예. 잘 씻고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여름 되면 또 이제 뭐 기저귀를 차거나 뭐 그러면 거기 기저귀 발진도 여름엔 심해져요.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관리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땀 차지 않게. 또 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살이 이제 좀 도톰하게 오른 애들 보면 이렇게 접히는 자리에 관찰증 같은 게 잘 생겨요. 그것도 다 시원하게 해주고 씻고 잘 말리면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정도는 그냥 샤워기로 쓱쓱 씻겨서 잘 말려주면 돼요. 파우더 같은 거 바르지 마시고요. 말리고 선풍기에서 말리고 그냥 면 옷을 입으면 그걸로 예방이 되죠. 그래서 습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오늘 강의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부터 볼까요? 이거 아까 이준 변호사 했어야 될 얘기구나. 뭐 얘기해 봅시다. 원수를 왜 사랑하냐? 원수는 아웃 오브 안중이죠. 예, 맞습니다. 공자님이 얘기했잖아요. 안 부른 게 답이에요. 네. 그 우아하게 욕하는 게 아까 배웠잖아요. 예. 새와 짐승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이 정도 되면 좀 둔한 사람은 욕먹은지도 모를 것 같긴 해요. 예. 어른들이 괜찮고 사람과 내가 괜찮음이 다른 건지요? 다르던데요. 예. 누가 옳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이제 지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결혼 생활 40년 넘었고 삶을 정리하는 나이가 돼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현재 가치는 어른들 얘기가 맞아요. 미래 가치는 내 말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가치는 미래 가치죠. 현재 가치는 아니죠.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됐죠. 돌아가신 아버지 나이랑 내가 이제 아버지 62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나이가 돼서 그 즈음에 제가 그 아버지 나이가 아버지 연세가 59세 때 제가 결혼했나요? 60대 결혼했나? 아버지가 이제 결혼 일찍 하셨으니까 예전엔 또 결혼 다 일찍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일찍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그때 아버지가 했던 얘기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자, 네가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는 동안에 그 생활비는 생활비도 안 되고 네 용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먹고 살 거냐? 좀 있는 집에 장가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어른의 얘기죠. 맞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도와줄 형편이 못 되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나의 미래 가치가 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랑 결혼해서 미래의 어떤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예. 그때 부모님 말씀에 따랐으면 20 후반부터 편하게 인생을 살았을 거고요. 뭐 있는 집에 장가 가면 편하게 살잖아요. 예. 그때 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죠. 어느 게 더 좋으냐? 모르죠. 가야 될 길이 달라지겠죠. 예. 있는 집에 장가 갔으면 편안하게 레지던트 마치고 좀 이렇게 월급이 작아도 학교에 남으려고 애를 썼겠죠. 유학도 가고. 예. 아니면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자리가 잡혔다 그러면 내가 원했던 정치를 했을 수도 있겠죠. 예. 생계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다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내 가정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니까 훨씬 더 좀 더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는 됐겠죠. 히딩크 감독이 늘 얘기하는 I'm still hungry. 예. 어떤 결핍이 주는 어떤 도전적인 정신 같은 것들이 좀 더 있었겠죠. 반면에 뭐 내가 원했던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것도 있죠. 뭐가 오르냐? 모르죠. 예. 그래서 어른들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 현실적이에요.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 미래 가치를 공동의 목표로 갖고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 인생이 좋으냐 나쁘냐 그건 모릅니다. 예. 사람마다 다른 거고 느끼는 마다 다른 거죠. 네, 주님 일본에서 보내주셨네요. 예, 많은 금액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지 않아도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제작진의 보너스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쩌면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는 사람 아닐까요? 아닐까요? 제가 옛날에 동치미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 인자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죠. 맞나요? 이렇게 쓰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할 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기대주고 기둥이 되어주는 이런 게 인간이다. 고로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한다. 예, 서로 기대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걸 뜻풀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 인자는 상형 문자고요. 모양을 만든 거고 사람이 일어서서 팔을 내리고 걸어서 있는 이 모습을 갖고 글자로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일어서야 돼요. 혼자 일어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같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런 핑계를 대죠. 그런데 기대는 사람이 있고 밑에 받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사람 인자고 이건 덜 입자예요. 입장이 바뀌면 뜻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 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혼자 똑바로 팔을 내리고 서서 두 발로 서 있는 게 사람이고 그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독립적으로 본인이 설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내 짝이 아닐 수는 있어요. 혼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남녀가 같이 합쳐서 가정을 이뤄서 집을 만드는 두 기둥이 돼야 되지 이렇게 기대서 있으면 그 집 무너져요. 그래서 너무 예민해서 나랑 맞지 않는다. 그러면 결혼하기엔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독립적이고 혼자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생각이 있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도 자식을 키워낼 수 있는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혹시 뭐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애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민해서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억지로 결혼해서 맞추려고 그러지는 마세요. 힘듭니다. 결이 맞아야 됩니다. 극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가 너무 많죠. 저는 극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극과 속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속을 있는 그대로 겉으로 다 보이면 인간관계 못 맺죠. 필요에 의해서는 극과 속은 달라야 되고 그건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겉으로 드러내면 같이 못 살아요. 정말 꼴 보기 싫은 걸 봐도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될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는 모든 인간관계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외교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아까 이준 변호사랑 얘기 나눴을 때 아주 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보는 게 답이죠. 근데 얼굴을 보는 사람이면 항상 극과 속을 좀 달리 가급적이면 뭐 좋은 쪽으로 봐주는 게 좋죠. 그래야지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걸 이중인격자라 그러지 말고 아마 지금 축복이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뜻인지 저도 알아요. 뭐냐면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등에 칼 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중인격자. 이건 극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이중인격자예요. 근데 화가 나도 꾹 참고 나 앞에서 웃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극과 속이 달라서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슬픈 일이 있어도 굳이 그걸 내색하지 않고 꾹 참고 나한테 웃으면서 나랑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이죠. 이제 축복이님이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앞에서 웃고 등에서 칼 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이중인격자라고 말하기도 부족한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공자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봐야 된다. 말하는 거와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죠. 공자님도 배웠다 그러잖아요. 자아한테 배웠다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법조인은 왜 그런가요? 아마 저도 주변에 뭐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뭐 아는 분들이 이제 동기들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런데 아주 극렬하게 오른쪽이라 그러죠. 아주 뭐 우파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형제에 대해서 당연히 나랑 생각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물어보면 사형제는 아니래. 그래서 왜 그래? 그러면 검사 출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검사 출신들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 사형을 구형하려고 그러면 100가지 증거가 모두 인정이 되면 자기도 사형을 구형한대요. 근데 100가지 증거가 있는데 99가지는 확실한데 한 가지 증거가 미흡하면 사형 구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이기 때문에. 근데 뭐 가명 없는 무기징역, 뭐 징역 500년 이건 일단 사람을 죽이는 그 선고 구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가지 중에 90개만 증거에 부합해도 뭐 무기징역 이런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형사사건의 증거, 사건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모든 자료를 모은 증거 100가지 중에 100가지가 다 완벽하게 부합되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90개가 맞으면 맞는 거죠, 거의. 그것도 뭐 3심까지 갈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니? 그랬더니 못한대.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런 검사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죠.
야, 그럼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꼭 살리지 못할 사람이니까 수술 안 해야 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검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야, 네가 검사해봐라. 그 말 할 수 있나.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법조인은 그렇더라고요. 판사는 더 해요. 예, 더 엄격하게 따져. 그 증거가 100%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래서 사형을 구형을 하면 판사는 더 신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형 없는 무기징역, 뭐, 이렇게, 종신형 말고 절대로 못 나오는 무기징역. 이런 것이, 그런 형량이 들어가 있어야 검사나 판사가 어떤 좀 더 이렇게, 여유를 갖고 재판에 임할 수 있다. 기소에 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변호사는 무조건 반대죠. 그래서 우리도 뭐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돼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생각이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형벌권을 다 회수를 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다 부족 국가나 개인 사회에서 내 자식을 죽이거나 내 부모를 죽이면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법의 형벌권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 개인이 보복을 하면 이거는 뭐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형벌권은 국가가 가져가는 대신에 좀 더 이제 형벌이 이제 좀 순화되긴 했죠. 그러다 보니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 가족의 용서가 없는 한,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거기에 사형이면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도소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아놓으면 더 나빠져 나오는 경우도 많죠. 재범이 많아지고 하는데,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청주교도소 공정보호리 할 때 가서 봤던 거 외에는 뭐 본 경험이 없으니까. 영화에서 본 건데 그거 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어렵습니다. 저 범죄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형사범에 대한 처벌은 저는 너무 약하다라고 봐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거에 비해서. 스트레스 받아 부르지 않는다는 거 타고난 거예요. 자뻑이 심한 게 아니에요. 잘 타고난 거예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어지간히 스트레스 받아도 피부 문제 안 생기는 사람들은 정말 잘 타고난 피부예요. 근데 너무 건강에 대해 자신하지는 마세요. 이게 누적이 되면 반드시 신체 어딘가에는 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푸른바다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걸 봐서 스트레스를 잘 충격을 받아내는 약간 유연한 찰고무 같은 생고무 같은 그런 유연함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 거죠. 실제로 몸은 안 받는 거죠. 센 게 날라왔는데 싹 이렇게 가볍게 줄여서 받는 게 있고, 스트레스 하면 팍 가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 받죠. 성격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유전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가볍게 일 처리를 해내는, 이렇게 부드럽게, 야구 포수들이 보면 공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게 있고 쫙 뻗어 받는 게 있고, 저는 이제 그룹을 미트질이라 그러는데 그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덜 받죠. 비틀즈하고 사이먼 가펑클 어느 걸도 저는 사이먼 가펑클 훨씬 좋아하죠. 저는 비틀즈는 음악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밴드라는 걸 처음 만든 게 비틀즈예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기타 들고 드럼 치고 금반 치면서 노래를 직접 하는 그 최초의 밴드의 형태를 만든 게 비틀즈거든요. 그 전까지는 노래하는 가수하고 반주하는 그는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걸 합쳤던 최초의 그룹이 비틀즈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사에서는 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사람인데, 제 개인적인 캐릭터는 사이먼 가펑클 노래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특히 폴 사이먼의 목소리보다는 아트 가펑클 목소리가 더 좋아요. 근데 작사 작곡은 사이먼이 하고 노래는 가펑클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저 두 분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한 10년 일 거예요. 꼭 한번 다시 옛날에 마지막 공연이었던 어디죠? 맨하탄에 센트럴파크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런 공연을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내 욕심이에요.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노래야 뭐 이제 CD나 앨범 다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 들을 수 있지만, 70대 사이먼 가펑클이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노래할 수 있나라는 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스콜피온스라는 락 그룹 있죠. 거기에 노래 중에 그 발라드 노래가 있는데 Still Loving You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Still Loving You를 70이 넘어서 부른 게 있어요. 고음을 못 부르더라고요. 고음을 못 불러요. 그래서 옛날 목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또 나이든 그 스콜피온스의 Still Loving You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나이든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추억이 생기죠. 네. 저는 사이먼 가펑클도 좋아합니다. 비틀즈 훌륭한 그룹이니까 뭐 내가 안 좋아해도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니까 상관없죠. 논어를 공부할 수 있는 재미난 책 추천해서 책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주 고전으로 그냥 한문 읽고 한글 번역한 거 읽고 그랬는데 기억나는 거는 뭐 몇 대목이 없죠. 이지훈 변호사가 논어 갖고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도 재밌어요. 이번에 강의 한번 신청해 보시죠. 뭐 사인이 괜찮으면 어찌됐든 내부는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경품으로 물경 108만 원을 써야 되는데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논어에서 찾은 나의 일일 이지훈 변호사님 쓴 책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이지훈 변호사가 글이 되게 좋아요. 쉬워요.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왜냐면 그 현실과 공자님 말씀도 현실을 바탕으로 둔 그런 처세학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현대 상황에 맞게 잘 버전이 바뀌어져 있으니까요. 유명 학자분들이 쓴 책보다는 쉬워요.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뭐 그 비디오가 나오거나 그러면 또 나중에 여러분들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자나 유교는 가부장제와 성차별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현대 가정 사례를 접근하는 건 옳지 않지 않을까요?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기독교가 생긴 건 2000년 전의 얘기고 그 다음에 공자님이나 부처님의 말씀은 뭐 2500년 전 얘기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빼고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나 불교, 부다가 나왔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루하루 먹을 걸 구해서 먹고 사는 그런 생계에서 벗어나서 1년 농사를 잘 지으면 그 이듬해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확보되고, 왜냐하면 쟁기가 철기가 나오면서 우경법이 나오고 땅을 깊이 이제 갈아엎을 수 있고 수확물이 되게 많아졌죠. 그러면서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뭐 전쟁도 벌어지고 농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도 벌어지기도 했지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우리가 철학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 중에 그런 성현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본질은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공자나 유교가 가부장 제도냐, 자세히 읽어보면 뭐 저도 자세히 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가부장제는 없어요. 그 가부장제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차용해서 가부장제도를 만든 거죠. 예를 들면 조선의 초기 성리학은 그렇게 남녀 유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남녀 유별의 장자 상속에 차자는 뭐 상속권도 없고 딸은 아예 그냥 뭐 나머지 시집 가면 그 집 귀신되라는 얘기는 선조대 임진왜란 이후에 경직된 사회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없었을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거는 그 선조 전후의 분재기, 재산 상속 분재기 같은 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가끔 발굴이 되거든요. 그 분재기가 뭐 있는 집 재산이어서 그런지 되게 복잡하게 긴 분재기가 있는데 보면 그때 그 분재기들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됐는데 아들 넷, 딸 둘인가 그런데요. 6명의 상속분이 동일해요. 그리고 재산을 7토막을 내요. 6명의 자식이 아들 넷, 딸 둘. 근데 재산을 7토막 내서 6명이 각각의 재산을 나누는데 장자는 좀 더 줬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재산은 왜 나눠놨냐. 이거 내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 제사 지내야 될 때 제사 비용은 이걸로 하라 그렇게 해서 7번째 재산을 따로 나눠놨고요. 딸도 그 제사를 모실 때 7번째 순서에 딸도 들어가요. 와서 제사 모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부장제와는 전혀 다른 조선 초기 선조 이전의 중기까지는 여성의 상속권과 여성의 제사를 모시는 권리이자 의무가 다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대에 그런 건 왜 그랬냐. 선조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권을 지키려고 그러면 뭔가를 북한의 5담당제처럼 이렇게 억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가정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공자님은 당시 2500년 전에는 굉장히 개혁가입니다. 뭐 읽어보면 2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새겨서 좋은 쪽으로 뭐 3년상 지금은 뭐 49제도 안 지내잖아요. 일주일만 지내면 탈상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현대에 맞게 우리가 재해석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3년 심요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는 안 하죠. 아까 그 1년 하면 안 되냐는데 저는 1년에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교가 가부장제를 얘기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현대로 해석해서 잘 들으면 되죠. 혀뿌리 돌기요. 저 안쪽에 있는 돌기 정상입니다. 그거. 우리가 혀에는 유두가 있어요. 혀에 유두가 잔잔한 것들 쭉 이제 저 뒤에 가면 유두가 되게 커요. 그건 정상입니다. 수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혓바닥이 세로로 몇 줄기 깊이 갈라졌다고. 이건 저기 치과를 가보셔야 돼요. 이게 비피텅 그러니까 그 소 혓바닥처럼 두꺼워지면서 뻘개진다 그래서 소혀처럼 변해 나가는 거다는 건데요. 통증 없어요. 예. 근데 원인은 찾아봐야 돼. 조직 검사 필요하면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검사하려면 구강진단학과라는 게 있어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구강진단과가 있어요. 예. 맞아야 됩니다. 네, 맞아야 됩니다. 오래된 못을 밟았으면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테타누스, 파상풍균 주사 꼭 맞으셔야 돼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예. 맞아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파상풍균은 10년 정도 가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예. 베트모반이요? 베커모반 아닌가요? 베커? 베트가 아니고 베커모반일 거예요. 베크라는 피부과 의사가 만든 찾아낸 질병명인데 주로 이제 몸통이나 팔다리에 잘 생기고요. 손바닥 크기 정도의 갈색 반점이 털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뭐 전문으로 보는 피부과가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색 반점은 못 없앤다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털이 시커멓게 굵게 나 있으니까 그거는 레이저로 제모를 해서 털 정도는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뭐 어떤 레이저로도 없앨 수가 없어요. 예. 쥐젖이 생기는 원인은 젊은 사람이 생겼다면 비만이나 임신하고 연관이 많아요. 젊은 여성이 생겼다 둘 중 하나예요. 임신 후에 잘 생기고 살찌면 생겨요. 갑자기 살찌면. 그 다음에 대부분은 노화로 생깁니다. 나이 들어서 늙으면 뭐 목에 노화로 쥐젖이 쫙 생길 수 있죠. 목 전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대개 뭐 하나 없애는데 5,000원에서 10,000원, 좀 큰 건 20,000원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100개 안팎이 50개에서 100개 사이겠네요. 예. 또 생기는 건 노화로 생기는 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재발되지는 않고 주변에 생길 수 있어요. 예. 피부과가 응급이 거의 없죠. 피부과에서 응급 환자라고 얘기하면 심한 두드러기, 그다음에 그 두드러기가 그 후두나 입까지 생기면 그게 이제 혈관 부종, 그다음에 그 두드러기가 아주 심해지면 물집이 잡히면서 스티브 존슨이라는 병으로 넘어가요. 구강도 확 벗겨지고 막 피부가 벗겨지면서 빨개져요. 그다음에 더 심한 응급은 톡식 에피der모 네크로라이시스에서 독성 피부 괴사증이라고 피부가 화상 입은 것처럼 벗겨지는 경우가 드물게 해서 1년에 한두 명 정도 보는데 TEN이라고 하는 병. 그런 정도 되면 이제 응급이죠. 네. 피부암 진단되면 수술을 요즘에는 피부외과학에서 하긴 해요. 세브란스 병원에는 피부외과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성형외과가 더 수술을 많이 하니까 성형외과로 보내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피부과가 뭐 꼭 있어야 될 일은 거의 없고요. 레전트 한 4년 동안에 당직은 서요. 언제 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는 콜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과나 뭐 다른 문제에서 피부 발진 생기면 자기들이 진단한 병과 연관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리퍼되는 경우가 가시 옆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 피부 발진과 이 내과 증상이 연결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감별을 하죠. 그런 정도의 뭐 조언자, 컨설팅 진단은 있지만 밤에 뭐 성급하게 응급보러 봐야 될 병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제가 피부과한 이유도 밤에 그냥 응급 당직을 서도 대개는 잔다는 거. 좀 다음날 있을 스케줄에 대한 공부나 좀 하고 11시, 12시 되면 잘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피부과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옛날에 방송사 기자로 들어가면요. 제일 입사 성적이 좋고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정치부, 경제부를 가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뉴스에 많은 양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공부 제일 잘하는 입사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한테 너 무슨 파트를 원하냐. 어느 사회나 시험으로 밖에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 먼저 어플라이 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과도 그렇고 언론사의 그 기자들도 시작을 본인이 성적 좋은 사람이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고참의 그 회사의 부장들도 정치부장, 경제부장, 문화부장, 뭐 사회부장, 부장들도 제일 힘센 사람이 정치부, 경제부가 제일 힘이 세니까 성적 제일 좋은 놈부터 끌고 가요. 그게 이제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승진도 먼저 되고 회사의 간부도 먼저 되고 이런 식이었었어요. 요즘에는 성적이 제일 좋은 친구들이 어디 가냐? 문화부 간다는 거예요. 왜? 당직이 없어요. 기자도 문화부는 당직이 없어요. 그게 똑같으니까 나 승진 안 해도 돼. 나는 뭐 이렇게 출세하고 싶지 않아. 그냥 기자로서 취재하고 보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역. 살벌한 정치부에 가서 날밤 새고 뭐 국회 문 부수고 뭐 다 찍어야 되고 이거보다 문화부,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 뭐 미술 전시하는 분들, 그다음에 뭐 클래식 공연하는데 취재 가고 우아하잖아요. 삶이 우아하잖아요. 급여 똑같아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문화부가 요즘 되게 인기가 있어요. 문화부는 그래서 가기 되게 힘들어요. 병원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댓글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피부과 주정에 돈 벌어놓고서 무슨 그딴 얘기를 하냐. 제가 피부과 할 때는 그렇게 돈 벌 줄도 몰랐어요. 그냥 당직이 없어서 잠 못 자면 못 견디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나니까 언젠가는 하게 될 정치를 위해서 정치 공부도 할 시간도 좀 있고 환자에 대한 로딩이 훨씬 적죠. 외과 선생님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피부과 선생님 들으면 또 요거 넘어갈 얘기인데 누가 봐도 아는 얘기잖아요. 피 철철 흘린 응급 환자 보는 외과 선생님하고 밤에 앉아서 두드러기 환자 보고 있는 피부과 선생님하고 로딩이 같다고 얘기하고 의사나 다 똑같아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수과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외과에 쎄빠지게 고생하는 분이나 피부과나 보험 환자들을 보는 경우에 보험 수과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일을 했는데 고생을 10배를 했는데 급여가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편한 거 하고 똑같은 돈을 보면 편한 거 하지. 근데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비보험이라는 게 있고 미용이 생겼어요.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자기 얼굴에 검버섯 난 거 없애고 싶어. 의료보험 안 되죠. 레이저 수술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버는 돈은 외과 선생님들이 버는 고생한 돈보다도 훨씬 쉽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 그 과를 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쉽게 돈을 버는 거 하실래요? 어렵게 고생하고 돈 못 버는 일을 할래요? 그걸 물어보면 나는 그래도 보람된 외과를 하겠다, 응급을 하겠다는 사람은 드물게 훌륭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드물게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대개는 저 같은 속물들은 편한 거 하고 돈 버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희생봉사하고 적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훌륭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훌륭한 분들을 앉아서 낙수 효과를 제자리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망발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장관하고 차관하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그 일 하다가 때리치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적 자존심을 그렇게 모멸감을 주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본인이 하는 일이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해야죠. 우리같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들어도 세상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려냐고 듣지만 지금 20대에 팔팔한 친구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모멸감을 주는 소리를 하는데 많이 뽑아놓으면 뭐 능력이 안 되는 낙수 효과로 소아과도 하고 응급학과도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그 말을 찍찍 내뱉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공감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게 현실에 지금 응급의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엊그저께 김종인 박사님이 나와서 본인이 이제 다쳐가지고 머리 꿰맬 일이 있었는데 옛날 같으면 그 응급실에 가면 바로 하죠. 뭐 누군지 유명하다는 상관없어요. 가면 다 했어요. 열 몇 군데를 돌고 겨우 뭐 아는 병원 가서 치료받으셨다 그러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손주가 지금 미국에서 나와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어요. 저녁 4시인가 5시에 진료 중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크게 뭐 부러진 것 같지는 않은데
애가 울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응급실에 가라. 내가 응급실에 전화를 할게. 요 동네 뭐 강남에서 사고 난 거고 바로 건너에 길 건너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그게 뭐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러면 안 된다. 순서대로 가야 된다 그러지만 신경외과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아 신경외과 하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내 손주가 지금 부딪혔는데 잠시 뭐 의식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나는 지금 진료 중에서 보지는 못했다. 좀 네가 좀 봐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 지금 저기 뭐야 다른 환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인데 지금 운이에 그래서 애가 운다 그랬더니 데리고 오지 말래. 와도 접수도 안 될 거래. 제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지금 피 철철 흘리고 의식 없는 환자 보고 있는데 네 손주라도 아무리 친구라도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이 없대. 봐줄 손이. 이런 응급실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란 분이 앉아가지고 응급체계 잘 돌아간다 그래요. 자, 아무리 뭐 김영란법에 의해서 친구한테 부탁 못하는 게 그 시스템이 됐다 하더라도 제 손주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친구한테 환자를 못 보내요. 와도 접수 못 해준대. 지금 자기 눈앞에 피 철철 흘리고 의식 없는 환자 있는데 야, 네 손주라고 내가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 했다가는 친구 의 끊쳐. 의절하지.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될 상황인데 내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알았어. 그러고선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저기 정형외과를 가서 사진 찍고 엑스레이 필름 확인하고 필름 보고 난 다음에 야, 필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라. 뭐 그거는 이제 뭐 카톡으로 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진료를 끝나고 입원도 집에 입원하고 뭐 주치의는 제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의사고 가족이 뭐 다쳐도 응급한 상황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제 손주를 옆에서 보고 있었죠. 상황이 어떻게 되나 잘못된 건 없나. 근데 아는 의사니까 나는 그래도 뭐 아무리 피부까지만 응급학은 할 줄 알고 이제 지켜보고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도 넘어가는데 만일에 이도 저도 그런 연고가 없고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의사가 없으면 애가 그렇게 다쳤다, 차에 부딪혔다. 뭐 어떡하겠어요. 어디로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수원 어디에 가면 받아주는 병원이 있대. 그러면 걔 데리고 수원까지 내려가겠냐고요. 우리나라 응급체계, 의료체계에 아무 문제 없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차서 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내몰면서 의료 개혁을 얘기한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개혁이라는 거는 현실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불편함의 감수가 아니라 제가 농담처럼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아프지 마세요. 사고 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무조건 벌어지게 돼 있던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정보도 없고 현재 의료 상황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지시하면 통하는 수사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태도가 지금 현재 의료체제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번 추석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군의관 250명을 응급실에 보내겠다 그러는데요. 그럼 그 군의관 자리를 막아줘야 될 그 군인들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군의관 250명을 응급실에 파견하면 그 사람이 그 응급실을 응급실에 들어가서 활동하려면 몇 달 걸리는지 아세요? 서너 달은 지나야 거기에 있는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익숙해질 거예요. 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사검사 파견하면 수사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본인은 평생 뭐 수사검사를 했으니까 파견 보내면 그 검사 가서 수사하고 혐의자를 조사하고 하는 게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각 병원마다 의료 시스템이 다 달라요. 조금씩. 의료기기도 다 다르고. 제가 제 병원에 출근할 때도 일주일 정도 휴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 레이저 손에 잡으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 켜고 레이저 다 켜고 한 번씩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 손에 익숙하지 않아요. 일주일만 놀아도. 그런데 군의관 하고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대학병원에 연고도 없는 데다가 파견을 보내면 일할 것 같아요? 못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의료행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 공백기에 큰 사고 안 나게끔 조심하십시오. 다치면 정말 제대로 진료 못 받습니다. 피부감금 얘기하니까 딴 얘기 나오네. 죄송합니다. 20대 사회초년생 가장 중요한 조언 한 가지. 20대 사회초년생. 대학 졸업하고 사회 처음 나가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20대 사회 초년생이다 그러면 한 가지는 꼭 부탁드리고 싶네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20살이니까, 20대니까.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는 정확하게 정해놓고 동서남북 나침판은 제대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회 좀 추상적인 얘기고 그냥 뭐 노골적인 얘기를 할게요. 20대 사회 초년병이 정해야 될 방향은 셋 중에 하나예요. 돈을 버실래요? 아니면 명예로운 삶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권력을 가져서 세상에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을 하실래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세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리 사랑을 실천하겠다면 성직이에요. 그거는 뭐 제가 논할 가치도 없는 아주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하시면 내 삶이 없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키우겠다. 그리고 또 다음 때를 위한 뭐 어느 정도 희생과 나의 삶을 바탕으로 두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셋 중에 하나예요. 돈 버실래요? 명예롭게 사는 일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권력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을 하실래요? 셋 중에 하나예요. 대개 인간의 부류들은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저 같은 사람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고 나면 반드시 나는 정치할 거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 길을 못 가잖아요. 왜? 그냥 돈 버는 일에 그냥 빠져 사는 거죠.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니 지금 20대 사회 초반 24, 5세 전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 정도의 방향을 본인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해지면 네, 김윤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 방향에 맞게끔 쭉 걸어가시면 목표 지점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뿐이지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왔다 갔다 하면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동쪽으로 100m 갔다가 서쪽으로 100m 갔다가 남쪽으로 100m 가면 원자리에 되돌아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졌으면 그냥 가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뭐 1년 단위로 내가 지금 이 방향을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버는 쪽으로 내가 생각을 했다. 1년, 2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30 전에는 그 방향을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30 전이면 바꿔도 다시 가서 그 바꾼 방향으로 갔을 때 크게 늦지 않아요. 근데 그 나이가 지나버리면 방향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모 그룹사에서 최고 경영을 하신 분이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직원들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 되게 똑똑한 직원을 뽑았을 거예요. 그냥 삼성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에서 직원을 뽑아요. 뽑으면 되게 처음 가면 예나 지금이나 바닥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서울대학을 나오든 어느 대학을 나오든 학벌에 상관없이 바닥 일을 해야 돼요. 회식 자리 가면 고기 구워야 되고 회사 출근하면 커피 타야 되고 커피도 부장님 입맛 다르고 상무님 입맛 다르고 과장님 다 입맛이 달라서 크림을 얼마나 넣고 설탕을 몇 숟가락 넣는까지 외워야 돼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다른 일도 잘한대.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한 2, 3년 하고 나면 내가 이 일을 더럽게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쓸만할 때 대리로 승진시킨다는 거예요. 딱 그때 능력이 되는 애들. 회사가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 그 대리가 되면 이제 밑에 사람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일을 내리고 자기가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3년쯤 다니면 야, 내 반복되는 이 일을 먹기도 싫은 술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고 또 불만이 생겨서 사표 쓸라 그러면 과장을 시켜준답니다. 월급도 올려주고 또 불러서 격려도 하고 보너스도 주고 그러면 또 다닌다는 거예요. 과장을 하다가 또 한 4, 5년 다니면 부룩부룩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조직생활 하면. 그러면 그만둘라 그럴 때 월급도 왕창 올려주면서 부장을 시킨답니다. 부장을 시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회사를 못 벗어난대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처자식들이 쫙 깔리기 때문에 애들 고등학교 가고 이제 돈 들어가고 하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위로만 쳐다본대요. 내가 임원이 돼야 되겠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조직을 운영한대요. 지나고 보니 본인도 그렇게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전환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과장 넘어가면 창업 못합니다. 왜? 부장 되면 회사에서 돌보지도 않아요. 이미 이제 잡은 물고기래요. 절대로 그 사람 안 나간대요. 부장 때는 못 나간대요. 변화를 주기에는 가정에 애들이 너무 커서 어떤
뭐 능동적인 변화를 선택 못하고 그 길을 간대. 회사에 충성한대요. 오로지 목표는 임원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 20대 초년병이 해야 될, 사회 초년병이 해야 될 건 방향을 잘 정해라. 그러면 그 방향대로 꾸준히 가면 반드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데, 능력이 되면 빨리 가고요. 능력이 좀 떨어지면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간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몇 가지 명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도 있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 한 유명한 말씀이세요. 전 동의해요. 제 주변에 부지런히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이면 그게 뭐가 됐든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다 작은 부자는 되고 산다는 거죠. 18살 모공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요. 18살에 이미 모공이 넓어질 정도면 굉장히 모공이 넓어질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약 먹고 약 바르면 더 넓어지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코 주위가 빨개서 독립형인데 주사 피부염, 주사, 아크네, 로자세아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대개 보면 피지가 많이 나오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피지 컨트롤하는 약, 제로큐탄, 아이소트레티노인, 뭐 어느 브랜드든 상관없어요. 좀 먹고 그 다음에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로젝스나 수란트라 같은 연고들을 꾸준하게 사용하면 상당히 좋아져요. 그러나 눈 주변 피부처럼 돌아가진 않아요. 박주님 아까 말씀드렸고, 제로큐탄을 먹어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빠진 머리가 빠진 것 뿐이고요. 그게 이제 설명서 뒤에 보면 뭐 탈모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써야 하는데 그런 예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다는 기록이지 약의 기본 원리상 그것 때문에 뭐 머리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로큐탄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가 대머리가 있거나 유전적인 탈모가 있는 사람은 미리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약 바르라 그러죠. 그래서 어조비님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유전적인 탈모가 있을 거예요. 여성분이라면 로게인 같은 거 사서 그냥 바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드름은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제로큐탄을 갖고 계속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바르는 약이 있죠. 크레오신이라든지 디페리라든지 로젝스 같은 연고를 쓰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머리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런 환자가. 제가 뭐 몇 군데 방송에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의료 개악이고요. 이 시스템은 절대로 원상 회복이 쉽지 않을 거다. 치명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손상시키는 일을 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거고요. 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개업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뭐 헌법소원 걸면 다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뭐 법률은 헌법 밑에 있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법 만든다 그래봐야 국회의원들이 헛짓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일에 지금 레지던트들이 얘기하는 필수 의료에 대한 그 수가를 현실에 맞게 올려주게 되면 근본에 몇 배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함부로 건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은 절묘하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병원의 영리 행위를 막지는 않아서 그게 적당한 이런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위태로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왔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바꾸기를 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살 미세 조율을 해야 되지. 자,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행정부, 의료 행정을 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나를 늘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기묘하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게 뭐냐면 현실의 바탕으로 해서 병원도 이익을 남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의 이익을 적당하게 다른 방법으로 벌게 냅두고 국가에서 제공해야 될 필수 의료는 진료 수가 원가의 60 내지 70%만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그런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나게끔 설계된 제도예요.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권력자가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태롭게 이렇게 운영돼서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보고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얘기하고 손들었어요. 자, 클린턴 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을 했잖아요. 8년을 했다고요.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2번이나 한국에 왔었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을,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었으니까 완전 시장 경제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와서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브리핑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거 미국에서 불가능해 그러고 손들었어요. 2번 왔다 갔어요. 1차 임기 말년에 2차 임기 초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료라는 게 내가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소득의 7.83%, 8% 조금 안 되게 내요. 저 같은 자영업자는 내가 다 내야 돼. 8%를 내가 다 내야 되고 월급을 받는 급여생활자들은 회사나 공무원 같으면 정부에서 절반을 내요. 여러분의 소득의 한 3.5%, 3.8%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러면 장기 요양보험 이것저것 합치면 한 8%쯤 돼요. 4% 조금 정도 내면 돼요. 100만 원 벌면 4만 원 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영국은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 극빈층을 빼고 나면 15%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소득의 18%를 메디칼 텍스로 내요.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의 4%를 더한 게 맞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내는 세금의 8%를 더한 게 내가 내는 세금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메디칼 텍스로 내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의료보험이라는 위선적인 용어에 쏘아서 그렇지 어차피 돈 내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그 돈 내가 안 아팠다고 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의료보험료에 상한액이 있었어요. 캡이 있었다고요. 그 캡이 넘어가는 건 안 받았는데 이제는 소득에 비례해서 다 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너 많이 내잖아.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내요. 어찌됐든 그 제도를 가지고 4% 소득의 한 4% 요즘 언저리를 내서 의료보험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비보험 영역이라 그래서 병원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 CT를 찍고 MRI 찍고 로보트 수술하고 이런 게 대학병원의 수입원이에요. 개인 병원은 레이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수입원이에요. 그걸 남겨놓은 거죠. 그걸로 벌어내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 필수 의료는 그냥 봉사하는 차원에서 염가 이하로 원가 이하의 돈을 보상을 받고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위태롭지만 그러나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다수의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유지가 되니 더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질환을 진단을 받든 본인이 특정 교수를 지정해서 꼭 그분한테 진료받겠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지만 빨리빨리 다 수술하고 예약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 댓글에 달아야 3분 진료가 정상이냐? 그러면 30분 앉아서 노닥거리고 세상 사는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진단 틀리는 영국 의사가 좋아요? 청진기 갖고 누가 진단합니까? 청진기로 심장병 진단 누가 해요? 우리나라는 초음파가 있는데. 그다음에 심장 찍는 에코 초음파도 있고 심장 찍는 CT 사진도 있어요. 동영상으로 심장 뛰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첨단 기계로 3분이면 진단 끝나요. 3분이면 끝나는데 30분씩 환자 얘기 다 들어줘야 돼요. 진료 시간 길다고 굉장히 진료 잘하는 줄 아세요? 영국 의사들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앉아서 월급쟁이에요. 공무원 월급쟁이 시스템으로 앉아서 아유 잘 계셨어요. 뭐 온갖 얘기 잡다 심리적으로 위로가 됐죠. 그럼 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로 위로를 받고 갈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중환 환자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첨단의 의료 장비를 최대한 빨리 진단하고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의사랑 만나서 얘기 많이 하고 있으면 병이 난 것 같아요. 그건 병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심리치료 받으신 거예요. 그건 심리치료사를 만나거나 정신과를 만나면 되죠. 내과나 피부과로 왜 가요? 병이 없는데. 의사랑 얘기 많이 한다고 병이 낫는다고 그건 병이 아닌 거예요. 의사는 말로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그건 심리치료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런 제도 같은 우리나라 제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부숴버렸던 거죠. 지금 외과 레지던트 하시는 분, 소아과 레지던트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 큰 돈을 못 벌지만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다른 월급쟁이보다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그게 좋아서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멸감을 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공직에 있는 차관이란 분이 해요. 그분 머릿속에는 의사는 아니고 의사인가 봐요. 그러니 그딴 얘기를 하죠.
보건복지부 차관이란 분이 카데바를 만들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어리석은 국민도 있어요. 그 피해는 지금 점점 누적적으로 생길 거예요. 벌써 암 환자 수술 환자 건수가 40%로 줄었잖아요. 그럼 60%는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상시 우리가 암 환자 수술을 뭐 한 달에 100명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40명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60명은 수술 못 받고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의사 정원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어떤 의원의 부친은 응급실을 다니시다가 치료 제대로 못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부친이 그 정도예요. 아무리 뭐 환자는 똑같다 그러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부친이 응급실을 못 찾아서 제대로 진료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뭐 법으로 시행해서 강제로 진행하겠다? 저는 틀린 얘기예요. 잘못된 일은 포기하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놓고 새로 얘기해 봅시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돌리면 돼요. 간단한 얘기예요.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 그 자존심을 수천 명을 상하게 해서 다 그 필수 의료가 다 무너지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문제는 DHK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이 되지는 못해요. 원상복귀도 힘들 거예요. 이미 이제 막 레지던트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거 다 반영하게 되면 근보료 몇 배 올려야 돼요. 지금도 적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으니까 앞으로 2배 정도는 더 올릴 여력은 돼요. 그러면 영국이랑 비슷해져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비용을 내고도 자영업이 유지가 될까요? 뭐 공무원들이야 뭐 국민 세금으로 갖고 내는 거니까 상관없고 대기업도 어느 정도 뭐 수지가 맞으니까 가는 게 중소기업들은 아마 의료보험 내주는 직원 안 뽑으려고 그럴 거요. 생각하면 잘해보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를 내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댓글 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 너는 피부과에서 잘 먹고 잘 살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요지가 피부과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뭐 검사 출신도 하는 얘기인데 의사가 그 얘기 못 합니까? 그런 식의 댓글 다시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무좀요? 뭐 그래서 옮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옮지는 않을 텐데 무좀균은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밟은데 밟으면 옮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건 내가 뭐 면역이 좋고 발 씻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균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저희 공간에 지금 3명의 직원이 머무르고 있는데 코로나 누가 있을 수 있죠. 다 옮지 않아요. 내 면역의 문제입니다. 뭐 무좀도 매한가지예요. 내가 발 잘 씻고 내 건강 상태가 좋으면 옮지 않아요. 그 정도로 불안해하지는 않아도 된다. 씻고 잘 말리세요. 수건 따로 쓰시고요. 네. 예, 저는 우스갯소리에 손이 타고난 팔자가 무수리 손이 있고 타고난 팔자가 공주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리 손을 타고난 나 같은 사람 무수리 손 타고난 거예요. 저는 뭐 수술방에 스크럽을 서든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절대로 손에 습진 안 생깁니다. 이 손이 무수리 손이에요. 물일해도 되는 손. 그러니까 저스트 뮤직님은 저랑 같은 과예요. 배우자는 공주님 손이에요. 뭐 며칠도 아니에요. 한 2번만 설거지하면 습진 생겨요. 그러니까 모시고 사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해주세요. 발가락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무좀을 먼저 의심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습진 아니에요. 일단 무좀약부터 발라보시고요. 무좀약 발라서 한 달 정도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 저기 하시면 돼요. 네, 손으로만 씻는 게 맞아요. 지전 얘기 다 지나간 거 아까 다 답해드렸어요. 네. 탈모 진료과가 많은데 어느 진료과가 메인인가? 예, 저기 피부과입니다. 피부과예요. 예. 탈모 진단도 피부과가 하고 약도 피부과에서 처방해요. 탈모라고 진단을 되면 약을 먹거나 약을 바르면 돼요. 약을 먹거나 바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탈모가 있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뭐 관리하세요. 두피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뭐 모발 이식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진료가 아니에요. 제가 대머리예요. 대머리는 약 먹고 약 바르면 좋아져요. 그래서 약을 먹고 바르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약 먹고 약 바르면 머리가 날 만큼 나요. 날 만큼 나면 부족한 자리는 수술로 메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답이에요. 화폐상 습진도 면역 저하가 원인인가요?
화폐상 습진은 면역 저하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유 없이 가려움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양증의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화폐상 습진이 생기는 부위가 주로 어디냐면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요즘에는 뭐 이제 자판을 치니까 꼭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연필로 이게 펜을 잡고 일을 했거든요. 오른손잡이 펜을 잡으면 왼손이 놀아요. 왼손이 노니까 화폐상 습진이 어디에 생겨요? 자, 왼쪽에 생겨요. 여기 이런 자세죠. 서류 쓰면서 여기 긁는 거죠. 여기는 긁으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는 손이 쉽게 가는 자리에 화폐상 습진이 생겨요. 처음에 긁을 때는 그냥 이게 선으로 긁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긁으면 동그래져요. 이상해요. 원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보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죠. 지양님은 제 방송에서 여드름 검색해서 한번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유전이에요. 30대 후반에 여드름 나는 이유는 유전이에요. 그래서 평생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식습관은 개선할 게 없습니다. 뭘 안 먹고 뭘 먹는다고 해서 여드름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여드름 약을 먹고 바르셔야 됩니다. 수술 부위가 각질처럼 일어나면 건조했을까? 아니요. 수술한 부위 주위에서 각질이 생기면 이건 대개는 그 소독약에 대한 알러지 아니면 접착제 알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바르면 되고요. 접착제 알러지면 접착제가 피부에 닿으면 절대 안 돼요. 그 붕대로 감아야 되고요. 만일에 소독약에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약제를 바꿔야 돼요. 눈썹에 나온 불룩한 점, 이거 불룩한 점은요 수술해서 도려야 돼요. 0.5cm면 5mm거든요. 예, 수술해서 도려내셔야 돼요. 레이저는 뭐 제가 안 됩니다. 예. 저는 영양제 안 먹습니다. 예. 드셔서 만족하면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골고루 잘 먹어서요. 예. 뭐 특별히 영양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집에 장가가면 처갓집 눈치를 보죠. 돈이 세상에 공짜 돈은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보겠죠. 예. 눈치를 보면서 편하게 살래. 예. 나가서 치열하게 고생스럽게 살면서 눈치 안 보고 살래. 성향이라니까요. 개인의 성향이죠. 예. 책 받으셨어요? 네, 딸이 받아서 보내줬어요. 네, 재밌게 읽으시고요. 네, 독후감도 보내주시면 더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에피듀오나 에피듀오 폴테는 자극에 효과가 있느냐? 저기겠죠?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약의 농도가 높으면 에피듀오 폴테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에피듀오는 기본적으로 약간 자극이 있는 약이에요. 그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피듀오 폴테는 에피듀오든 에피듀오 폴테든 펴서 바르라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병변에 이렇게 하루에 2번 찍어 바르라 그러죠. 윤희님, 카드비 사채물로 시작한 우리 부부. 떳떳한 건 당연한 거고 뿌듯하시죠. 윤희님 뭐 지나온 삶을 이래 한번 딱 되돌아보시면 뿌듯하지 않으세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호텔이나 이런 그 시설을 다 만들어내셨다 그러면 뭐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부모가 물려준 돈 헛돈으로 만들지 않고 사업의 자금으로 해서 유지한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그것도 이민 1세대로 가셔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보람을 그렇게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면 저는 자부심 때문에 뿌듯할 것 같아. 가슴이 뿌듯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뭐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사위한테도 그렇고 하는 얘기예요. 해봐라 뭐든지. 혼자 해봐라. 그게 재밌다. 다만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 실패해도 남들은 한 번 기회가 있고 너는 2번 기회가 있다. 그 정도 기회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봐라. 왜냐면 제가 뭐 제 딸이나 사이가 잘못되면 한 번은 도와주지 않겠어요. 근데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열심히. 이따가 물어보면 그래요. 장인 어른보다는 자기 삶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보기 좋죠. 자녀 세대가 나보다 낫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죠.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법조인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고위직 법조인으로서 법조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일을 끝내야 그 명예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현직 검사가 정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두고.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인도 매한가지. MBC 사장 하시던 분은 뭐 MBC 사장 그만두기 전에 전국구 공천 밀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강원도에서 지사까지 하신 분.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속성이 어떠하고 그 속성에 맞게 자기의 어떤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여야, 좌우, 보수, 진보 가릴 게 없어요. 염치가 없는 거죠. 염치가. 이거 뭐 꼭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봐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안 해야죠. 72년생 여자 머리끼리 푸석푸석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끼리 푸석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대개는 머리가 빠지죠. 대개는. 그래서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졌다 그러면 뭐 샴푸, 그 다음에 파마한 거, 그 다음에 뭐 브릿지한 거, 염색한 거 이런 것들이 모발에 직접적인 손상을 많이 줘요. 코로나가 인후통을 해서 발전되나요? 코로나가 시작되면 대개는 여기 인후통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면역이 되면 여기서 상기도에서 그거를 막아내는, 내 면역이 있으면 거기서 막아내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면역이 떨어지면 이제 폐로 내려가서 심부에 폐렴을 유발하게 되죠. 그럼 면역이 떨어지면 그래요. 일단 걸리면 뭐 아직도 코로나는 특효약은 없어요. 특효약은 없으니까 내과 주치의와 상의해서 대증요법을 잘 해야 되고 폐렴으로 넘어가면 입원하게 되고 입원했을 때 스테로이드 쓰는 게 그저께 비욘드에서도 방송했죠. 사이토카인 스트롬이라고 그래갖고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에 미치는 폐해보다 내 몸에서 보이는 사이토카인 반응이 너무 심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 몰아치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많이 잃었죠. 초기에 그 코로나 사망자, 특히 젊은 사람, 면역이 강한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잘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써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의 사망률이 떨어진 거는 적절한 스테로이드를 제때 쓰게 되면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뭐 이건 뭐 내과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니까요. 본인이 진단하지 말고 내과 주치의랑 상의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초기 처음 그 코로나 변이, 우한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보다 지금 변이는 굉장히 독성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전염력은 많아진다. 이거는 뭐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의 진행 경과가 그래요. 몇 년 전에 2020년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또 한마디 하지. 피부과에서 뭘 하냐고. 그거 의과대학 학생이면 다 알아요. 의과대학교 바이러스를 대학교 3학년 때, 본과 3학년 때 배워요. 그때 배운 거 똑바로 기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무도 말을 못했을 뿐이죠. 왜? 무서우니까. 시대에 어긋나는, 시대의 조류에 반하는 얘기지만 그게 옳은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제로 젊은 애들 백신 맞추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그거는 제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제대로 한 의사들은 대부분 다 침착하고 알 수 있었던 거고요. 미국의 NIH하고 CDC, 미국에서 이제 그때 코로나를 컨트롤했던 게 CDC예요. 센터 오브 디지즈 컨트롤이라고.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죠. 차관급으로. 직급 올린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정확해야 되고 판단력이 정확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직급 올려서 뭐 장관이나 뭐 부총리급으로 올리면 질병이 예방됩니까? 그건 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이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쇼일 뿐이에요. 차관급이 아니라도 되고 청장이라도 되고 정확한 판단력과 대중들에게 알맞게 적절하게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되는 일을 직급만 잔뜩 올려놨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 미국 CDC에서 그 화이자 백신 맞은 거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라 그랬어요. 미국 국회의원이 미국 CDC에 너네들과 너네들 가족 중에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공개하라 그랬어요. 자료 공개를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지금도 공개 안 했어요. 부흥하시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일이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 다 못 드리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왜 공개를 못 했을까요? 모르죠. 근데 자기들은 백신을 맞으라고 얘기하고 맞았으면 공개 안 했을까요? 안 맞은 사람이 많았던 거 아닐까요? 뭐 유추는 그렇게 해보는 게 맞겠죠. 미국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그런 정보공개를 하라 그러면 대개는 말을 잘 듣거든요. 국회 힘이 되게 세니까.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자세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전 세계 유튜브 중에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1, 2, 3부에 걸쳐서 방송된 거 비욘디밖에 없습니다. 그 필름력이 살려놓느라고 저도 무지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백신 얘기 나오시면요. 맞기 전에 제가 3부에 걸쳐서 백신에 대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그대로 나와요. 삭제 못해요. 네, 못하게 해놨어요. 보시고 나는 어떻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앉아서 또 피부과 의사가 뭘 한다고 코로나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자문하는 의사는 난 내과 유명한 쌤이에요. 그분이 방송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나는 그분과 상의해서 그분의 정보를 바탕으로 방송을 제가 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MBC 뉴스 데스크 하시는 분, 뭐 KBS 9시 뉴스 하는 분, SBS 8시 뉴스 하는 그 앵커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합니까? 전문가가 써준 기사를 보고 원고를 보고 읽는 거죠. 제가 했던 코로나 방송은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정리해서 제가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댓글 달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벤조일 페옥사이드 블랙헤드의 효과가 있나요? 네,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그것보다 크리오신이 좀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벤조일 페옥사이드는 따가울 수 있어요. 수술 부위 말고 주변이 갈라지는 게 그거예요. 자극성 피부염, 그 접착제 알러지거나 소독약에 의한 자극성 피부염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소틴은 많이 먹으면 LDL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100개에서 120개는 넘기지 마라. 더 먹게 되면 그때부터 검사하고 먹어야 된다. 약 끊으면 원래 금방 되돌아가요. 그래서 먹는 약의 개수를 연간 개수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용량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저 치료가 만능이 아니고요. 레이저 치료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레이저로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먹고 바르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하는 게 좋아요. 저스트 뮤직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밝게 해주는 효과 별로 없어요. 원래 피부색이 잘 타는 사람은 레이저 해도 별 효과 없어요. 없다니까 기술이 발달해도 없다고요. 믿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면 좋아진다, 뭐 하면 좋아진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더 부작용으로 진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효과 있는 게 아니다. 잘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선택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지루성 피부염 타입은 지성, 여드름 나요. 아토레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건강식품에 효과 없어요. 여드름 많이 나면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피지 억제제 먹는 게 제일 나아요. 저희 아들이 머리에 모낭염이 심한데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항생제 갖고 안 돼. 피지 억제제 먹어야 됩니다. 피지 억제제. 많이만 안 먹고 잘 조절해서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크리오신 바르시는 게 효과가 되게 좋으니까 꼭 바르세요. 네, 오늘도 일부 이준 변호사 모시고 공자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쭉 얘기를 했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가 선물 크게 쏘는 거기 때문에 4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분 보내드릴 테니까 본인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 10월 5일이라 그랬죠.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의 이준 변호사의 열강 5시간에 이어지는 열강을 듣고 본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최초의 PD가 선발해서 4분에게 그 입장할 수 있는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강의 듣게 되면 10시간 이상 들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내용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나중에 비디오 나오면 받아서 보는 걸로 하고 강의는 못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자가 소형 책자가 나온다니까 아마 강의 들으면 책자는 주실 거예요. 책자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본론은 다 못 보지만 맛배기라도 이제 방송에 다시 초대해서 이지훈 변호사님의 재밌고 공감이 가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10월 15일 날 듣고요. 다음 주에는 추석 전주예요. 김종호 박사님 강의를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종호 TV라고 들어가시면 몇 개 섹션이 있어요. 한국의 경제사, 그다음에 한국의 재벌 경제사, 그다음에 중국 경제사, 유럽의 경제사. 유럽 경제사 들어보시면 우리가 저러면 나라꼴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스웨덴 경제사 같은 거는 들어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오시기 9월 10일 날 만나기 전에 여러분 시간 나시면 김종호 TV라고 검색하시면 김종호 교수님의 그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는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와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꼭 미리 예습도 좀 하시고 9월 10일 날 김종호 박사님 만날 거고요. 24일 9월 24일에는 임용환 박사님 모시고 역사에 대한 말씀. 가급적이면 여기서는 뭐 이미 이제 유튜브에 많이 됐던 전쟁사 이런 건 좀 빼고요. 예.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 이번에 여러분 쇼츠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질문에 답하는 과정 중에 정말 멋진 얘기가 나왔죠. 예. 역사를 기억하지 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근데 그 말도 편향된 시각이다.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 역사에서 뭘 배워낼 건지, 뭘 얻어낼 건지, 어떤 학습할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리고 편향된 역사의 기억은 외려 나의 미래를, 나라의 미래를 삐뚤게 갈 수도 있다는 그 말씀 꼭 기억해 주시고 24일 날 임용환 선생님 뵐 거예요. 10월 1일 날은 산전산후관리에 대한 미즈메드병원의 상과. 요즘 해놓는 게 너무 귀한 일인데 김민영 과장님과 그다음에 산후 건강관리, 몸매관리에 대한 맘스바디케어의 김우성 원장님 같이 함께 모시고 산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매주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좀 더 윤택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에는 최홍림 프로 모시고 연애 잘하는 법 꼭 준비해서 유쾌한 시간 갖도록 또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종호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